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조방정식에 대한 모델에서의 변수의 종류 그리고 가설 통계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조방정식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잠재 변수, 하나는 관측 변수, 그리고 세 번째는 오차 변수. 자, 이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추정되는 관계의 값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냐인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인이라고 하는 R 기반 데이터 구조방정식 솔루션에서는 이 오차 변수를 별도로 만들거나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델에서는 관측 변수와 잠재 변수의 관계에만 이제 반영을 해서 더 심플하게 모델을 구성하고 연구자의 오류가 없게 되죠. 일단 어떤 개념인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재 변수는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조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추상적인 개념들, 자아 성취도가 애착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런 이제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상성이 높은 변수들을 주변수로 하는데, 이건 직접 측정하지 않고, 즉 직접 측정하지 않았다는 건 설문지라면 이게 설문문항이 아니라는 거죠. 설문문항이 아니라 그 설문문항들의 값으로 공통된 값을 추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브랜드 인지도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제품을 잘 알고 계십니까? 브랜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심볼을 잘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응답을 물어보고 443 5점 척도에 332 사람들이 응답한 그런 값들의 공통된 값, 이건 평균이나 합산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얘기하면 분산값이에요. 이 응답들의 일치도와 관련도를 파악해서 분산값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분산값 하면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좀 쉽게 그냥 표현하면은 응답들의 공통된 어떤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 변수는 연구자가 직접 이름을 설정하고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죠, 보통. 자, 이 잠재 변수는 이제 모델을 구성할 때 좀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상식적인 얘기지만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잠재 변수에서 사용된 관측 변수들끼리는 응답에 상관이 높고, 상관이 높다는 건, 자, 지금처럼 브랜드 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세 개의 문항으로 물어봤는데 333, 222, 111 등과 같은 비슷한 응답의 경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각된 품질도 우수성과 탁월성을 물어봤다면 22, 33, 22 비슷한, 똑같은은 아니지만 비슷한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집중타당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실제 도구들끼리의 응답이 일치 혹은 비슷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그 문항에 그 개념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서 집중타당도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다른 개념을 물어본, 즉 인지도와 품질은 서로 좀 다른 거죠. 그럴 경우에는 33322, 자, 응답의 경향이 조금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좀 달라야 돼요. 그런 걸 이제 판별타당도라고 합니다. 다른 개념을 물어볼 때에는 좀 다른 응답의 경향이 나타나는 거. 자,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브랜드 인지도를 물어보기 위해서 실제로 직접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혹은 이 품질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도구들로서 그것을 대체하는데, 어쨌든 큰 측면에서 본다면 동일한 개념이죠. 동일한 개념을 물어보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들이니까 사람들의 응답도 그 피드백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야 설문을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문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화목하십니까? 친구들과 우애가 좋습니까? 등등 이러한 질문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응답이 14, 15, 41 중구난방이라면 이거는 행복이라고 하는 동일한 개념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데이터는, 즉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라고 하는 분석 프로그램은 그냥 숫자를 던져주는 거예요. 즉 333이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경향이네요.
연구자는 비슷하게 경향이 나타났으니까 이건 비슷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의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분석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처럼 귀하는 설문을 잘 만드셨습니다 라고 평가해 주진 않아요. 연구자가 잘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피드백이 들어올 때 그것을 비슷한 개념을 물어보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로 적합하구나 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잠재 변수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할 때에는 물어보는 문항들의 내용들이 개념적으로 유사하고 다른 요인들에게는 좀 다른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실제 모델을 만들 때 관측 변수에 해당되는 설문지의 내용이 지각된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의 어떤 문항들이 되게 비슷하다. 다른 개념인데 이런 모델 적합도나 나중에 추정된 결과가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이제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관측 변수죠. 관측 변수들은 실제 물어본 문항 혹은 측정한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표 혹은 측정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측 변수들은 하나의 잠재 변수에 약 3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여러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 관측 변수. 자, 지금 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관측 변수가 과대하게 설정이 돼 있고 9개, 10개 이럴 경우에는 문제는 무조건 모델 적합도가 안 좋게 나와요. 모델이 안 좋아서 설문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관측 변수가 많아서. 자, 모델 적합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이 관측 변수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을 경우에는 비슷한 것끼리, 자, 1, 2, 3, 4, 5, 6, 7, 8, 9가 개념적으로 봤더니 이거는 무슨 스트레스 중에 정신적 스트레스, 4, 5, 6은 육체적 스트레스, 7, 8, 9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통계적으로 요인 분석을 하든 아니면 선행 연구의 바탕으로 이렇게 묶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다면 이제 1, 2, 3을 묶어서 N1이라고 평균을 내거나 합산을 내고 4, 5, 6을 N2라고 하고 7, 8, 9를 역시 평균을 내거나 합산을 내서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9개의 관측 변수를 3개의 관측 변수로 줄이는, 자, 이런 과정들이 관측 변수가 많을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이런 걸 이제 항목합산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어로 하면 좀 없어 보이지만 아이템 파슬링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괜히 영어로 하면 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관측 변수는 하나의 개별 문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문항의 평균이나 합산을 낸 문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측 변수가 지나치게 많게 과대적합시키거나 혹은 너무 적게 하나로 설정하거나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점.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오차 변수가 있죠. 자, 오차 변수 같은 경우에는 구조방정식에서는 이제 회귀 분석과 다른 점이, 이미지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실제 요거를 추정하는 게 핵심적인 목표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걸 알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전통적인 분석,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인지 1번, 2번, 3번 문항을 평균을 내요. 혹은 합산을 내요. 이미지, 브랜드 인지, 그리고 충성도도 합산을 내요. 자, 합산이나 평균을 낸 그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영향관계를 파악합니다.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일단 브랜드 인지도의 세부적인 정보가 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3번, 3번, 4번이라고 응답을 했다. 근데 이 응답한 거에 평균을 내면 약 3.3 정도가 될 텐데 이 데이터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3.3만. 충성도도 마찬가지죠. 즉 관측 변수들 실제 물어봤던 문항들을 그냥 그대로 살리지 않고 평균이나 합산을 내면 정보가 손실이 돼요. 자, 반면에 구조방정식에서는 334, 442 실제 물어본 문항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오차를 계산합니다. 0.3의 오차가 있다. 이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응답의 비일관성을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3번이라고 했다. 그러면 오차가 0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3번, 어떤 사람은 2번, 어떤 사람은 5번
막 중구난방으로 했다. 그럼 오차가 그럴수록 좀 커지겠죠. 자, 이 오차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차를 계산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의 인지도가 얼마나 관련이 강하냐라고 하는 요것들을 추정하죠. 자, 이걸 이제 요인적 재치,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의 관계는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도 물어보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이걸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오차를 추정함으로써 결국 이 관계값을 제대로 더 추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조방정식에서 잠재 변수 간의 관계, 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이 경로계수를 추정할 때 다른 오차를 계산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오차는 관측 변수에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재 변수 중에서 영향을 받는, 즉 화살표를 하나라도 받는 잠재 변수에는 이렇게 오차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관계들은 전통적인 에이모스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그리거나 설정을 해야 되고,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데이타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계산 과정에서 반영이 돼서 분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더 없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변수, 즉 잠재 변수, 관측 변수, 오차 변수, 이 세 가지만 알면 구조방정식을 설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보면, 모델 중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변수를 개념적으로 외생 변수라고 하고, 영향을 화살표를 하나라도 받는 변수를 내생 변수라고 합니다. 잠재 변수니까 이제 외생 잠재, 내생 잠재로 할 수 있죠. 외생, 바깥에서 생긴다라고 한 거예요. 내생, 그로 인해서 안쪽에서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연구자가 모델을 설정한 것 중에서. 근데 이러한 구분은 실제 분석을 할 때 별로 의미는 없어요. 레포팅을 하거나 논문을 쓸 때 외생 변수, 내생 변수 이런 말들을 굳이 쓰진 않으니까. 근데 개념적인 구분입니다. 자, 관측 변수 역시 외생이면 외생 관측, 내생이면 내생 관측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델을 설정할 때 있어서 이제 연구자가 알아야 되는 건데, 매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죠. 매개라고 하는 건 앞의 변수와 뒤의 변수의 중간에서 영향 관계를 더 잘 설명해 주는 변수라고 할 수 있죠.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품질이 좋다라고 느껴지면 다시 사고 싶겠죠? 주변에 추천하고 싶겠죠? 근데 알고 좋으면 바로 사거나 추천하는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보다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아져요. 아, 이 브랜드라면 믿을만해. 아, 이 브랜드라면 괜히 좀 신뢰할 만해. 자, 그러면은 인지도가 높으면 이미지가 긍정적이 되고, 써봤더니 품질이 좋으면 역시 이미지가 좋아져서 이미지가 정서적으로 고객들한테 신뢰와 믿음의 이미지가 구축이 돼야 충성도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연구자가 볼 때 말이 되고 논리적으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중간에 있는 이 변수가 매개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것은 영향 관계, 즉 인지도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품질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이미지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자, 이 영향 관계의 경로 계수가 어떤 변수에 따라 다른가. 예를 들어서 브랜드 인지도가 전체 대상으로 해봤더니 0.5가 나왔다. 경로 계수가. 인지도가 1 증가하면 이미지가 0.5 증가하는 관계다. 그런데 원래 그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이 관여도라고 하는 건 관심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명품 관여도, 이런 거는 원래 그 사람이 명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냐, 뭐 이런 거죠.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이 0.5가 아니라 0.7이고, 관심이 좀 적은 사람이면 0.3이고, 이 경로 계수가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냐. 자, 이 의미는 똑같이 이 브랜드를 알아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브랜드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증가하게 되고, 반면에 관심이 낮은 사람들은 원래 인지도가 똑같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 브랜드에 대해서 변화하는 긍정적인 게 좀 덜하고, 왜냐면 관심 자체가 원래 별로 없으니까.
그러한 변수인가를 이제 검증하는 게 조절 변수가 되는 거죠. 조절 변수는 약간 오해가 있는데,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안 하고 이 네모로 친 이유는, 구조방정식에서 일반적으로 조절 변수는 모델에서 그리는 게 아닙니다. 모델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변수로 보통 나눠서 분석을 해요. 관심도가 낮은 집단, 높은 집단, 두 개의 집단을 나눠서. 그래서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통제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통제 변수라고 하는 건 개념적인 구분이죠. 역시 독립 변수예요. 예를 들어서 충성도에 미치는 게 원래 주변수도 있지만, 성별, 연령, 소득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이 역시 충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변수가 들어가야 훨씬 더 충성도를 잘 더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런 변수를 통제한다. 즉 같이 넣어서 주변수와의 관계를 좀 더 제대로 본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바로 이제 통제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조방정식은 크게 보면은 관측 변수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잠재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떤지,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관측 변수가 잘 되었는지, 이걸 이제 측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저먼트 모델, 측정된 도구들에 대한 검증 모델이라고 해서 측정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분석적으로는 하게 되죠. 자, 요인 분석도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상관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그 다음에 확인적 요인 분석, 구조방정식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구분은 추후에 이제 생각해 볼 문제고, 자, 이렇게 요인 분석을 통해서 측정 모델을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도구들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만약에 이 문항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문제되는 문항을 빼고 구조방정식의 모델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오케이가 돼야 이제 이론 모델, 즉 구조 모델이라고 하는 구조방정식의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자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구는 이렇게 투 스텝, 측정 모델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 본 분석인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 투 스텝을 단계를 가져요. 물론 이제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이거 원 스텝으로 가도 된다. 굳이 이거 탐색적, 확인적 이런 요인 분석 단계 안 해도 이론 모델에서 또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경로 개수를 파악함으로써 알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원스텝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으나 상당히 좀 무시당하죠. 투스텝의 단계가 특히 한국에서는 거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통계적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가설과 통계량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텐데,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기초 통계 혹은 이제 회귀 분석을 다루는 그런 분야에서 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조방정식에서는 아주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인 그 기초 통계에서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을 했던 부분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여러 책을 참고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을 하죠. 가설은 두 변수 간의 차이, 두 변수 간의 관계, 두 변수 간의 영향을 파악하는 그런 가설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이라면 뭐 성별에 따라 행복의 차이가 없다가 귀무, 무로 돌아간다. 영가설, 없다. 있다가 귀무가설과 반대니까 대립가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연구에서는 세우죠. 그래서 이제 연구 가설로 실제 논문이나 연구문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연구 가설로 설정을 하죠. 자, 그리고 관계 가설,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영향의 가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구조방정식은 바로 이 영향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A가 B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혹은 없을 것이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값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통계적인 검증을 한다는 건 어떤 분석이든 귀무가설, 즉 없다. 자, 이거는 통계의 기준이고 약속이에요. 통계에서는 무조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없을 것이다,
두 변수 간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데이터를 수집해 봤더니 관계가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를 본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귀무가설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소득은 행복에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야, 이건 이제 얘기가 좀 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귀무가설은 없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실제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딱 봤더니 100만원 버는 사람이 만족도가 2점이고 200만원 버는 사람이 만족도가 4점이고 500만원 버는 사람은 만족도가 8점이고 뭔가 얘가 높아지면 얘가 관계가 있는데 귀무가설과 좀 다르죠. 실제 데이터는. 자, 그래서 통계적 검정이라고 하는 건 귀무가설과 수집된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비교했을 때 그럼 얼마나 다르냐? 얼마나 다르지? 없다라고 했던 기준하고, 자, 이 얼마나 다르냐를 계산한 게 검정 통계량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귀무가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되게 많을 수도 있죠. 이 얘기는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봤더니 소득과 행복의 영향이 0.1로 작을 수도 있고 혹은 0.8로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 데이터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적으면 0.1이면 이건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조사하게 되면 이게 정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는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뭘 신뢰하냐? 여전히 귀무가설을 신뢰하는 거죠. 반면에 우와, 되게 영향이 많네. 즉 귀무가설이 기준이 이런데 실제 데이터는 엄청나게 영향이 크네. 역시 돈이 최고야. 이렇게 어떤 기준 이상에서 차이가 벗어날 정도로 차이가 크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이걸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유의해라, 조심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significant, 의미 있는 결과이다. 그러니까 실제 통계적인 그 유의성은 우리가 가설기각 채택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시그널이에요. 유의하니까 잘 봐라, 이런 뜻이지 맞다 틀리다의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0.05 유의하다, 0.05 이상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죠, 실제로는. 자, 그래서 이제 가설을 검증한다는 건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관계가 없다,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통계적인 기준에서는 가장 많이 일어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확률이. 근데 차이가 있네? 실제 데이터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구간 안에 즉 95% 신뢰 구간 안에, 신뢰 수준 안에 든다면 이 정도 차이는 누구를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다.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이거는 표지 모차 이내의 차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뒤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모집단은 안 그럴 수도 있어. 반면에 이 차이가 상당히 커가지고 신뢰 수준, 신뢰 구간을 벗어나요. 즉 유의 수준 안에 들어요. 5%. 자, 그러면 야, 이거 귀무가설 이제 버려야겠다. 귀무가설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랑 판이하게 달라서 전체 모집단도 이럴 것 같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소득이 높으면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대립가설, 즉 연구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는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제 보시면 그 오차가 하한과 상한이 겹쳐서 뒤바뀌면 이때 유의하지 않다라고 하고, 오차가 하한과 상한이 겹치지 않으면 이땐 그 결과 뒤바뀌지 않으니까 이때 이제 유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오차가 겹치냐 안 겹치냐예요. 근데 회귀 분석에서는 오차가 어떤 의미냐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 경로 개수를 추정해 봤더니 0.3이었다. 이게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냐는 어떻게 판단하냐?
오차를 감안했을 때, 즉 0.3 플러스 마이너스 표집 오차를 감안했을 때, 이 부호가 마이너스까지 나오냐 안 나오냐를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냐로 감안합니다. 예를 들어 오차가 0.2였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최하 0.1에서 최대 0.5까지 존재하겠죠. 자, 부호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즉 표본에서는 0.3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하나의 답이 나왔지만 실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면 0.3이 항상 나타날 거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사할 때마다 혹은 모집단을 추정하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달라짐의 오차를 감안했을 때 0.1에서 0.5까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그래도 플러스예요. 모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긍정적인 영향관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유의한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오차가 0.4예요. 0.3 플러스 마이너스 0.4, 즉 마이너스 0.1에서 최대 0.7까지 나타날 수 있다. 플러스.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겹치죠. 이때는 유의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관계로 0.3이 나타났지만 모집단을 전체를 다 조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게 되면 이건 부정적인 관계도 나타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데 난 모르겠어. 다른 사람 조사하면 부정적일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유의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즉 영향관계에서는 추정된 경로계수가 표집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였을 때 부호가 안 바뀌면, 즉 상한과 하한이 둘 다 플러스든 둘 다 마이너스든 그렇게 되면 유의한 거고, 부호가 최대와 최소를 봤을 때 바뀌는 정도의 오차다라면 그게 유의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방정식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가설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형에 대한 가설이에요. 자, 카이제곱 검정으로 하게 됩니다. 귀무가설은 무조건 없다죠. 자, 그래서 모델에 대한 검정은 이렇게 됩니다. 연구자가 세웠던 이론적인 모델, A가 B에 미치고 B가 C에 미치고 C가 D에 미치는 그런 모델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 봤더니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 돼요. 그래서 이 모델 적합도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은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는 게 좋은 거죠. 없다가. 그게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 약간 무의미합니다. 왜냐면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고 모델이 조금만 복잡해도, 관측 변수가 조금만 더 많아도 이 카이제곱 값은 무조건 되게 커지고 거기에 대한 유의 확률 P 값은 0.05보다 무조건 작아져요. 그래서 무조건 대립가설이 채택이 돼서 이론 모델과 데이터가 차이가 있다가 돼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근데 굳이 왜 하냐? 일단 첫 번째, 그냥 그렇게 결과 나타나니까. 그 두 번째,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카이제곱 검정을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A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B라고 하는 두 개의 모델 중에 나 뭘 택하지? 자,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할 때에는 이 카이제곱 검정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카이제곱이라고 하는 통계량의 계산 공식은 몰라도 돼요. 자, 근데 이 값이 커지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자, 이 값이 작아지면, 자, 검정 통계량이 작다는 건 귀무가설에 가깝다는 거고, 검정 통계량이 크다는 건 대립가설에 가깝다는 거예요. 즉, 카이제곱이 작다는 건 귀무가설, 즉 이론과 데이터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쪽에 더 가까운 거고, 카이제곱이 크다는 건 이론과 데이터가, 그러니까 연구자가 설정한 변인 간의 관계가 실제 수집한 데이터하고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모델을 봤더니 카이제곱이 400이에요. B라고 하는 모델을 봤더니 카이제곱이 380이에요. 모델은 약간 거의 비슷해요. 그럼 어떤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에요? 380이 더 좋은 모델이죠. 카이제곱이 작은 거. 그래서 정리하면 구조방정식의 첫 번째 모델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는 검정 통계량의 가설 검정으로서 카이스퀘어 검정이 있는데, 이거는 한 모델에 대해서 검증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무조건 기각되니까, 무조건 안 좋게 나타나니까, 대립가설이 채택이 돼서 이론 모델과 데이터가 차이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보다 두 번째, 두 개의 비슷한 모델 중에 어떤 것을 내 연구의 모델로 선택할 것이냐. 즉, 이런 거를 이제 채택할 때에는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벤틀러와 보넷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이 제시한 방법인데요. 카이제곱 검정. 거기서 두 개의 대안 모델, 두 개의 경쟁 모델 중에 어느 걸 채택하냐. 그걸 카이제곱이 작은 걸로 채택하고 이 두 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좋은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할 때 이제 카이제곱이 훨씬 더 의미가 있게 되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추정 모수에 대한 걸로 특히 영양 관계에 대한 거죠.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 품질, 자, 이렇게 영향 관계가 돼 있다면 말로 안 써도 가설이 몇 개예요? 가설은 3개죠. 일방향 화살표의 개수가 가설이게 된 거죠. 인지도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품질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지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3가지 가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개는 당연히 연결되겠죠. 뭐 비방향성 관계형 가설, 관계형 가설이라는 건 이제 영향 관계예요. 그 중에 비방향성은 부정적, 긍정적 이런 언급을 안 하는 거고, 방향성이라는 건 뭐 정의 영향, 부의 영향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고, 뭐 그런 이제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브랜드 인지도가 충성 이미지에 자, 요런 결과값을 보였다. 자, 이 결과를 잘 보시면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와 똑같아요. 자, 선형 회귀 분석에는 우리가 이제 회귀 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구조방 정식에서는 뭐 회귀 계수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로 계수라고 합니다. 약간 차이를 두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도가 이미지에 일단 비표준화 경로 계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죠. 0.188. 비표준화라고 하는 건 원래의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한다. 반영해서 해석한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죠? 0.188은 자, 이 비표준화 경로 계수 혹은 선형 회귀 분석에서 비표준화 회귀 계수 똑같은 건데 두 개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변화하냐예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인지도가 1점 증가하면 이미지가 약 0.188 증가한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변수, 종속 변수가 변화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0.188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500명이면 500명, 300명이면 300명한테 얻어진 데이터예요. 근데 통계적인 검증의 목적은 300명이 그렇다가 아니라 300명이 그러니 전체 모집단은 어떨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려면 300명밖에 조사 안 했기 때문에 항상 오차가 존재해요. 다른 사람 조사하거나 모집단 조사하면 0.188이 아니라 0.210이 될 수도 있고 0.167이 될 수도 있죠. 그 오차를 계산해 봤더니 0.033이에요. 즉 0.188 플러스 마이너스 0.033 플러스 마이너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직접 계산하면 안 되고 그냥 1 오차는 약 68% 신뢰 구간의 구간에서의 오차예요. 그러니까 100번 중에 68번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야, 근데 우리는 보통 몇 퍼센트의 오차를 추정해요? 95% 신뢰 구간에서의 추정을 하죠. 그러면 대략 여기다가 0.033이라고 오차에다 대략 2를 곱해요. 자, 싹싹 지워버리고 0.066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자 암산 한번 해보세요. 0.188 플러스 마이너스 0.066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0.188 빼기 0.066 자, 숫자는 낮아지지만 마이너스가 되진 않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유의하다라고 합니다. 즉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오차를 감안할 때도 바뀌지 않으니 전체 모집단 혹은 다른 집단도 유의한 관계일 거야. 0.188이라고 하는 숫자는 누구를 조사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300명 조사했는데 0.188인데 다른 300명 소비자 조사하면 0.188이 나타날 100% 나타난다라고 단언할 수 없죠. 0.071 될 수도 있고 0.196이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달라짐의 오차 정도를 감안했을 때에도 이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긍정적인 관계임은 확실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차가 2를 곱해서 90% 신뢰 구간을 했는데 0.2예요. 0.188 마이너스 0.2는 어때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존재하게 되죠. 그럴 때는 이 유의 확률이 절대 0.05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뭐 대략 가문해 보면 0.0 8, 9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가 그래도 이제 빼면 좀 작으니까. 자, 그게 이제 요 비표준화 경로계수 오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의 확률에 대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t값, 요거는 이제 이 나눠준 값이에요. 자, 0.188을 0.033으로 나눠주면, 즉 경로계수를 비표준화 경로계수를 오차로 나눠주면 5.676이 나타납니다. 이게 약 2보다 크면 부호가 안 바뀌어요. 지금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건데 갑자기 나눠준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보시면 0.188에다가 0. 플러스 마이너스 0.033 곱하기 2 이걸 해서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하나, 이걸 나눠줘 가지고 봤을 때 이게 2보다 크냐 작냐를 확인하나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이게 2보다 크면 95% 신뢰 구간에서 오차가 부호가 안 바뀌겠구나 하는 겁니다. 이게 혹시 이게 갑자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잠이 잘 안 오시거나 그럴 때 새벽에 한번 스탠드를 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비표준화 경로계수 가지고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1 높아지면 이미지가 몇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표준화보다는 표준화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표준화는 절대값 기준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우면 당연히 영향이 더 강한 거고 0에 가까우면 영향이 더 약한 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가설 통계량은 모델에 대한 것, 잠재 변수 간의 영향 관계 이 두 가지예요. 구조 방정식에서 레포팅 할 때도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적합도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잠재 변수 간의 경로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이거 이제 핵심적인 레포팅의 얘기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 상관관계, 예를 들어서 브랜드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 앞에 모델에서는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외생 변수끼리는 자연스럽게 상관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변수들은 비슷한 요인들이 많아요. 인지도가 높으면 품질을 좋게 인식하고 인지도가 낮으면 품질을 낮게 인식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아니까 경험해서 사고, 모르니까 경험하지 않고 안 사고, 이런 관계들이 어느 정도 상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에 대해서 상관이 얼마냐 0.4, 상관계수는 0과 2 사이의 값을 갖죠. 절대값 기준으로. 공분산이 얼마냐 0.17, 이 상관과 공분산이라고 하는 게 유의하냐 이런 걸 이제 제시합니다. 근데 이거는 레포팅하는 대상은 아니고 연구자가 이제 검토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두 변수 간의 상관을 얘기할 때 이 공분산이 아까 봤던 회귀 경로계수에서 비표준화 계수에 해당되는 거고, 이 상관계수가 표준화 경로계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공분산이 원래 있는 데이터의 단위 그대로 계산한 두 변수 간의 상관값이에요. 0.167. 근데 0.167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상관이 역시 오차가 존재하겠죠. 모집단을 추정할 때. 자, 이거 나눠봐요. 그러면 몇이죠? 0.167을 0.018로 나누면 9.648이 돼요. 2보다 큰가요? 2보다 크면 95% 신뢰 구간에서 공분산의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유의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다 2를 곱해서, 즉 0.036이겠죠.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0.176 해보면 부호가 안 바뀌어요. 예. 자, 근데 이제 공분산은 데이터가 단위가 길면 수백, 수천, 수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상관계수, 즉 0과 2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하죠. 자, 공분산의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값을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 여기서 x와 y는 이런 x, y가 되겠죠.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눠주면 얘가 상관 계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곱 나눠준다는 게 표준화한다는 거예요. 표준화한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좀 얘기가 좀 길었죠. 구조방정식에서의 세 가지 중요한 잠재 관측 오차 변수, 그리고 개념적인 조절 매개 변수, 통제 변수.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모델의 적합도,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뭐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설과 통계량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어려울지라도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강의를 들으시거나 혹은 이제 다른 책, 뭐 자료들을 좀 봐서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 이제 데이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구조방정식을 통해서 자동으로 해석과 표가 나와서 잘 정리가 되지만 의미는 연구자가 해석해야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조방정 데이터인을 활용해서 일단 잠재 변수가 아니라 관측 변수들만 존재하는 경로 분석을 한번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